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수술 가능한 위암의 치료로서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소 침습적인 로봇 시술, 복강경 수술 어떤 게 나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 세션의 좌장과 그리고 발표자와 토론자를 모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대한의학회의 양광환 이사장님과 야수이로 그 일본 위암학회 이사장과 그리고 중국 항암학회 지부회장님을 한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 대한의 학회의 이사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이델맨 CEO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여러 한의단체도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서로 한의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저희 의사들에게 환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은 수술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화학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저희들은 먼저 그 좌장 저 말고도 두 분이 더 계신데요. 이 좌장 선생님들께 연자를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전에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 맨스필드 회장님이 계신데요. 국제위암학회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고 회장님도 계신데요. 유럽 외과 종양학회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시재간 선생님은 난징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배트웰 선생님도 오셨는데요. MJ 앤더슨 암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국제 위암학회에서 휴스턴이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그 외에 멜라니 벤셀리가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치상 씨가 한국에서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코데라 선생님, 그 첫 번째 연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연자는 한상욱 이사장입니다. 대한위암학회의 이사장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현재는 그 아주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사례, 증례 발표를 하시죠. 조기 위암의 증례를 발표하실 거고요. 로봇 수술에 대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별거 없기 때문에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 am Sang Han from Aju University Korea.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의 한상욱 교수입니다. 데비드림 재단과 대한위암학회가 주최하는 국제위암교육 심포지엄에 초대를 받아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위암 증례 그리고 또 로봇을 이용한 위절제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는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인이 위암 발생률은 2018년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위암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암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암이고 암과 관련된 사망 중에서 위암 사망은 가장 흔한 사인입니다. 조기 위암의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5년 28.6%에서 2019년 63.6%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술 방식이 크게 바뀌었고 또 복강경 및 로봇 수술을 포함한 최소 침습 수술의 비율이 2004년 60.6%에서 2019년 72%로 증가했습니다. 위 원위부 절제 수술 후에 빌러스2 B2 재건술이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B1 위 12지장 문합술 그리고 RY 술식 재건술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술은 위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암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완전 절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근치적 절제술과 림프절 절제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제거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개복술 접근법에 의한 위절제술은 100년 이상 지금까지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개복 위절제술은 오랫동안 위암 치료의 주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복 수술은 안 좋은 단점이 많습니다. 수술 스트레스가 높은데 예컨대 출혈량이 많고 합병증 발생률이 높고 수술 후 통증이 극심합니다. 이에 반해서 복강경 위절제술은 피부를 크게 절제하지 않고도 복부 내부를 진단할 수 있는 수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굳이 피부를 많이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스트레스가 복강경 수술의 경우는 직접 개복 수술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다시 요약하면 첫째, 출혈이 적고 합병증 발병률이 낮고 수술 후 통증이 적습니다. 또 다른 최소 침습 수술 소개합니다. 로봇을 이용한 암 수술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다빈치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위암 수술 분야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인 다빈치 로봇 시스템은 로봇 수술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빈치 시스템은 다양한 장점을 외과의들에게 제공합니다. 3차원 뷰, 시각, 유연한 그립감 등등입니다. 국내에서도 복강경 수술 증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증례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위암의 로봇 절제술을 받은 사례인데요. 올해였습니다. 64살 된 남자 환자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의뢰가 되어서 내원을 했습니다. 정기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을 발견했습니다. 종양의 위치는 중앙전두엽의 큰 굽이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위암 2형 A+2C T1B 깊이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복부 CT 촬영 소견을 보면 먼저 엔트룸의 큰 굽이 부위에서 위벽이 비후가 되고 있음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임상 단계로 본다면 T1D 그리고 0M0였습니다. 그래서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양의 위치가 바로 위의 하부 쪽 3분의 1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위부 위절제술 후 빌루스1, 즉 위 12지장 문합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정상적인 음식 경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인데요.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빌루스1 문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림프절 절제 후 이렇게 위를 그리고 12지장을 제가 직접 갈랐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2개의 니니스 스티플러입니다. 위를 가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12지장
열었습니다. 위 절제술을 하기 위해서 12지장을 열고, 그리고 또다시 오프닝을 바로 이 큰 굽이, 위에 큰 굽이 쪽에 또 다른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루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플러를 위에다가 삽입했고요. 그리고 또 12지장 절개술을 위해서 여기 재생 스테이플러를 삽입했습니다. 스테이플을 통해서 봉합을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로봇 시스템의 3가지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입구를 닫았습니다. 이렇게 봉합했고요. 하나 더 스테이플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엔트리, 즉 입구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로봇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아주 수월하게 또 아주 안전하게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또 스테이플러 라인을 다시 한번 사용했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완벽한 위 12지장 절제 수술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합병증 없이 아주 순조롭게 회복이 되어서 수술을 받고 6일 후에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병리학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관산성 암종은 중증도 분화 유형이었습니다. 또 보시겠지만 여기 중앙에 궤양이 있는 EGC 유형 2C였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2cm였고요. 점막 하층까지 침윤이 되었고, 그리고 전이는 27개 적출되었던 국소 림프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내시경을 활용한 절제술과 그리고 개복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현재 일본과 한국의 내시경 절제술 현재 적응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화형 선암중 사이즈에 관계없이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궤양이 있을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술이 가능한 종양 크기가 3cm 이하여야 됩니다. 3cm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미분화형이다. 그럴 때는 ESD가 권장이 됩니다. 종양 크기가 궤양 없이 2cm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권장이 되고요. 그런데 뮤코사 투머, 점막 종양에서는 내시경 절제술 안 됩니다. 저희가 시행했던 유일한 점막암 증례, 아까 보셨던 거고 내시경 절제술이 아닌 위 절제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T1, B2 투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위 절제술을 하되 D1, D1 플러스 림프절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절제술을 권장합니다. 한국 지침을 살펴보면 40B1 종양 역시 수술이 권장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최소 침습 수술,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조기 위암 치료 옵션으로 간주가 됩니다. 얘는 일본의 지침에 따르면은 간주가 되는 건데 한국 지침에 따르면 복강경 수술은 강력하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강경 수술은 회복이 빠르고 또 합병증이 적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장기 생존율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이 되었던 클러스터 1 파이어 임상시험 같은 곳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던 것처럼 복강경 수술은 훨씬 더 월등히 탁월하다라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양적 연구에 따르면 로봇 위 절제술 출혈 감소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복강경 위 절제술보다는 림프절
더 많이 회수할 수가 있고 장기간 종양학적 결과를 보면 복강경 위절제술과 결과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로봇 위절제술은 안전하고 또 시술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복강경 위절제술에 비해서 로봇술을 한다는 것, 그 장점이 무엇인지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로봇 그리고 복강경 위절제술을 저희가 직접 IC하에서 가중치를 부여한 성향 점수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 수술은 특히 농객 췌장 박리에서 출혈이 적고 림프절을 많이 적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장기 생존율은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강경 수술보다는 로봇 위절제술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로봇 위절제술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3차원 시각화가 가능하고 유연성 있는 로봇 손을 사용할 수가 있고 카메라가 안정화되어 있고 형광 이미지 등등이 장점입니다. 로봇 수술이 장점이죠. 따라서 저는 짧은 학습 곡선과 더 많은 림프절 소화기 외과의들에게 상당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 적고 비슷한 생존 결과가 환자에게 몇 가지 이점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결론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수술 환자 비율이 선생님 병원에서 얼마나 되시나요? 아주대학교에서는 얼마큼 있나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주대 의대병원 같은 경우에서는요, 1대2, 다시 말씀드려서 30%는 로봇 수술, 그리고 70%는 내시경 수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소 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로봇 위 절제술을 더 권장하시네요. 그래도 30%뿐이 안 하시네요. 이거는 토론의 여지가 있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권장하시나요? 지금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스트롱 박사님의 발표를 듣고 나서 토론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회의는 저희가 시간이 넉넉합니다. 오늘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 홀 끝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성욱 이상자님의 발표는 로봇 수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요. 분명히 청중들께서요 정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로봇 수술이 더 탁월하게 좋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토론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토론 끝나고 나서 스트롱 박사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각 국가에서 오신 분들, 맨스필드 회장님, 또 티샤프 박사님 등등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한상욱 이사장님의 발표에 찬성하십니까? 뭐 림프노드도 더 많이 적출할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결과는 어차피 똑같다면 로봇 수술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먼저 폴 맨스필드 회장님 의견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먼저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대한위암학회 그리고 대비미래재단 진심으로 오늘 국제위암교육 심포지엄을 주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권위 있는 많은 연사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국제위암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팔라파사 박사님께서도 과거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또 토론의 대상이 되는 건 우리는 정말 기술을 활용해서 탁월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값비싼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선진화된 기술을 언제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접목시켜서 수백만 명의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케어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필요하죠. 또 내시경 수술 그리고 또 로봇 수술 대비 이 두 가지 정말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조금 전 한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분명히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림프노드를 얼마큼 적출하고 또 출혈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과연 이게 유의할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로봇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차별화를 두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죠. 수술 결과. 그런데 좋은 결과를 얻는 것 대비해서 과연 이렇게 많은 재원이 드는데 어떤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지자후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경우에 있어서 환자들이 로봇 수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마이크를 켜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대비 미래재단과 또 대한위암학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폴 맨스필드 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로봇 수술이 됐던 개복 수술이 됐던 내시경 수술이 됐던 뭐가 됐던 시술이든 수술이든 모두 다 하나의 시술입니다. 그렇다면 림프절을 많이 적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병리학과와 그리고 외과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최소 침습 시술은 조기 위암 진단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암 치료랄까 다른 케모 요법 같은 거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최소 침습 수술은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최소 침습 시술법 자체가 조기 위암에서만 시행이 됩니다. 또 저희는 새로운 에듀맨으로서 케모테라피를 하고 또 환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등등 할 때만 제공을 합니다. 예, 코디라 박사님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맨스필드 회장님의 말씀 저도 찬성하는데 혹시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예, 손을 드셨거든요. 네, G5G 박사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 말고도요.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레스 변화, 이 모든 것들 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케어할 건가, 폴로업 할 건가 자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우리들의 수술 선택이죠. 개복 수술할 경우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맞죠.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펄펜스코어를 한다 하더라도 위전 절제술이다 혹은 위전 절제술이다 내시경 수술이다 로봇 절제술이다 했었을 때 림프노드 적출 숫자 그리고 합병증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는요. 로봇 대비 내시경 시술에 있어서 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환자들은 내시경 수술을 선택합니다. 로봇 수술도 시행하지만요. 10% 이하입니다. 현재 가능하면 저희가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한국에서는 초음파 시술을 사용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소, 병원 보고 자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고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환자에게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다빈치가 2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빈치를 개복 수술해서 바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복 수술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시경 수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했었죠. 한 20년 동안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시경 수술 정말 잘할 수 있게 트레이닝을 다 했습니다.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또 뭐 의사들 같은 경우 의사가 정말 내시경 수술 잘한다. 그런데 로봇 수술 지금 막 시작했다. 그렇다면 좋지 않습니다. 절대 로봇 수술하는 거는 경험이 부족하면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양 이사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수술의 문제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치료값이 비싸죠. 그리고 또 근저에 좀 더 많은 업계가 각기 다른 로봇 발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 믿지 말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 이후 좀 더 많은 로봇 수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은 충분히 근거가 없고 또 너무 값비싸서 로봇 수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 측면으로 본다면 로봇 수술은 외과 의사들의 수명을 더 연장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내시경 수술보다는요. 사실 로봇 수술이 의사에게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의사가 편하죠. 수명이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스트롱 박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쥐자프 지금 연사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사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메모리얼 슬론 케이터링 캔서 센터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코넬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코넬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오늘 새로운 에주문 케모세라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암 환자를 대상을 했을 때 먼저 키모를 하고 로봇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데비안 스트롱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위암 전문 수술하는 외과 의사고요. 메모럴 슬로안 캐플린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데비 드림 재단과 그리고 대한위암학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중요한 위암 교육 심포지엄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주제는 키모 치료를 하고 위암 로봇 수술을 하는 건데요. 전체 위 절제술을 로봇으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암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 요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종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유명인들 중에 위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위암 발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100만 명의 신환이 발생을 하고요. 암 중에서 5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또한 암 사망자 수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위암 발생률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역별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지역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동유럽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미 일부 지역도 발생률이 높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 전 세계적으로 위암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수치가 나와 있고요. 한국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일본의 수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국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위험 환자 증가가 40세 이하의 환자 발병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환자에서 70%의 인자, 70%가 비고문부 위암의 증가입니다.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위험 인자를 보시면 먼저 유전 인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전 인자 중에서 변이가 나타난 경우에는 유전성 디퓨즈 위암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린치 신드롬도, 린치 증후군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감염 원인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과 앱스틴바 바이러스도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환경적인 인자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자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위암의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증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1세 남성 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혈전용해제 엘리쿼스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객혈 때문에 바로 입원을 했던 환자인데요. 병원에 왔다가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방사동도 있고 심장질환도 있었습니다. 심장질환 때문에 혈전종해를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혈압 등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계속 입원을 했던 환자고 그리고 음주도 했던 환자입니다. 가족 중에 암을 앓았던 가족력이 있고요. 그리고 내시경을 봤더니
저희가 입원을 해서 시켜가지고 내시경을 봤더니 출혈이 발견됐는데요. 궤양성 종괴 때문에 거의 GEJ 정션 부분 2cm 아래에 종괴가 큰 게 있었습니다. 진단 방법은 어떨까요? 내시경을 쓰죠. 그래서 저 내시경을 써가지고 위 안으로 들어가서 찍어봤습니다. 봤더니 여기에 도장이 발견됐죠. 위 상부 쪽에 궤양 종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서는 이제 내시경 초음파를 찍어봅니다. 내시경 초음파를 보시면요. 게스트로스코피 똑같은데요. 밑에 내 초음파 프로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 초음파를 했더니 그 중기였습니다. 초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캣스캔을 찍어보면서 추가 정보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종양이 나타난다, 캣스캔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요. 림프노드를 보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림프 전까지 전이가 됐다라고 하면은 초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 캣을 찍고 나서는 펫까지 찍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펫을 찍어보면은 종양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의 사진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 증례 환자인데요. 이 위쪽이 굉장히 밝게 빛나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종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외에는 깨끗했습니다. 펫스캔 사진은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다른 환자의 사진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종양이 불행히도 다른 곳까지 다 전이가 돼 있었습니다. 흉부에도 전이가 됐고 그리고 또한 간에도 전이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병기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최고의 치료 방법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중기고요. 이 환자 증례입니다. 그 캣스캔, 펫스캔을 봤을 때 깨끗했습니다. 따라서 그냥 치료하면 될까? 맞을까요? 위암 진단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충분히 있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진단을 위한 복강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복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요. 왜 필요할까요? 자, 진단용 복강경은 그냥 당일 하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복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병기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그 환자 사진은 아닌데요. 다른 환자입니다. 제 환자긴 한데 아까 그 환자는 아니고 캣이나 펫에서는 굉장히 영상이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진단 복강경을 해봤더니 복강경 검사 결과 이쪽에 보시면은 노즐이 즉 복막 쪽에 이 리가만 쪽에 스캔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 복강경을 들어가서 봤을 때 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암이 퍼져 있으니까요. 이걸 미리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이 암세포가 복강까지 퍼져 있다. 그리고 복막, 즉 복강을 싸고 있는 복막까지 퍼져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태의 환자는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생존율도 그리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보시면은 후기 환자와 비슷한 예후를 보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키모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막에 전이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를 벗어나서 복막까지 종양이 양성이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요 우리가 M1이나 4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AJCC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NCCN의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이 환자 같은 경우에 4기죠. 이 두 가지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선의 치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증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세포 검사를 했을 때 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었죠. 따라서 이 환자는 그냥 중기다, 미드 스테이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완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는 것은 IHC 즉 면역화학 분석 검사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종양의 특성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위암이 아니라 위암 추가해서 DNA 미스매치 프로틴 단백질이 있는지 아니면 헐2가 발현된 암인지 PD-L1 환자인지 EBV 바이러스로 인한 환자인지를 봅니다. 이렇게 4개의 마커를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데요. 모든 환자에서 4개의 마커를 봅니다. 만약에 이 DNA 미스매치 프로틴이 발견이 됐다 아니면 PD-L1이 높다, EBV 양성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면역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트러스트주니밥을 써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이오마커 결과 펄2 양성이면 트러스트주니밥을 우리가 씁니다. 그러나 이런 마커에서 아까 증명 환자는 아무것도 양성이 아니었습니다. 미들 스테이지 환자고요. 그리고 여러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데요.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펫 스캔을 찍어보고 그리고 일단 진단 랩 검사를 했는데 다 깨끗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 키모를 받습니다. 즉 니오 어즈번트 치료로 플러스를 받는 것이죠. 플러스는 플로로본, 루커본, 옥살레플라틴, 덱스타솔을 같이 병합한 약자입니다. 만약에 또 환자가 MSI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아까 미스매치 리페어 프로틴이 높다라고 한다면 곧장 위절제술로 가는 것이죠. 또 다른 증례가 바로 이런 환자입니다. 이번 환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바이오마커에서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담이었고요. 그리고 미들 스테이지였습니다. 그럼 그 단계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오 아즈번트로 쪽 수술 전에 키모 치료를 받는데 4번 플로우 사이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냥 왜 그러면 수술하지 않느냐, 키모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들 스테이지라고 했을 때 이게 초기가 아니라 중기 단계라고 하면 여기에 종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림프절까지도 다 암이 침범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절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중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기 환자들 경우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암세포가 이렇게 멀리 퍼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전신 어디에든 퍼져 있을 수가 있죠. 이 빨간 점이 바로 이렇게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캐시나 펫 영상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키모로 하면은 이 세포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을 처리하러 수술하러 가면 되는 것이죠. 이런 근거로 키모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기 환자라고 하면 90% 환자가 재발합니다. 그런데 원거리에서 재발하죠. 그렇죠. 위에서 아니라 폐나 간이나 뼈 여기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매직 임상 연구인데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가 됐던 연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술한 환자와 그러니까 중기 환자인데요. 수술만 환자는 키모를 술 전에 받았던 환자보다 경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즉 키모를 같이 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14%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다음 또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9년에 란셋에서 발표된 연구인데요. 플랫이 훨씬 더 기존의 키모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연구에서 봤던 그 키모보다 좋았습니다. 이 COX가 바로 여기에서 썼던 화학 치료인데요. 이걸 플랫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플랫을 보면은 이 ECS와 비교해서 훨씬 더 생존율이 좋았죠. 따라서 이 키모를 끝내고 나서 봤을 때 펫 영상을 봤더니 훨씬 더 개선이 됐습니다. 어떤 수술을 했을까요? 저희들이 그 로봇을 사용하는 전체 위절제술을 하고 그런 루엠와이 그 재건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D2 림프절 절제술을 하고요. 그랬더니 환자가 저한테 전체 위를 왜 다 절제하느냐, 위 없이도 살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예입니다. 위가 없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합니다. 삶의 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 모두 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몇 년 전에 나왔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제 환자인데요. 아버지가 그 위암 유발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위암이 발병을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딸은 위암이 발병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위암을 절제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1년 후에 사진인데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죠? 아버지는 사업고요. 그리고 딸은 변호사인데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위가 없어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또 5명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위가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죠? 삶의 질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요. 저희 병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자들이 얼마나 체중이 줄었는지를 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환자들 중에서 술 전에
체중과 술 후의 체중을 봤습니다. 6개월 후에 봤는데요. 그러니까 술 전, 술 후 체중을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환자에 있어서 환자들이 거의 정상 체중을 다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환자만 저체중 카테고리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 환자들은 원래부터 저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의 체중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85% 환자가 결과가 좋았다. 그리고 예상한 만큼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0%는 식단을 바꿔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가 술 전에 직업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로봇을 사용한 전체 위 절제술은 어떨까요? 환자가 만약에 위에 상부에 있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제거술을 했었습니다.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했죠. 그리고 림프절도 위 종양에 퍼져 있으면 우리가 절제를 하는데요. 이렇게 림프절이 위를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원거리에도 있는데요. 환자들이 림프절이라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수술 동안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래스플가 여기 지금 뭐 줄과 같은 걸 잡고 있죠. 이게 바로 림프절입니다. 여기 또 있죠. 요거 있죠. 얘네들이 다 림프절입니다.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 림프절인데 이 종양이 여기까지 침범을 합니다. 미들 스테이지는 당연히 침범을 하고요. 자, 그러면 로봇 시술, 즉 최소 침습 수술의 경험이나 결과는 어떨까요? 1994년에 일본의 선생님 키타노 선생님이 처음으로 최초 복강경 수술을 하셨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소규모 임상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진행이 됐고요. 근데 결과를 보시면은 로봇 수술과 개복술의 결과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초기 환자 같은 경우는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기 환자는 어떨까요? 4개의 전향적인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연구마다 최면 환자가 1000명 이상인데요. 무작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강경과 개복술을 비교를 했는데요. 요거는 중국에서 진행됐고 일본, 한국,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종양학적으로 봤을 때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중기 환자에서도 우리가 최소 침습 수술을 해도 거의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수술을 하면 합병증이 더 적게 있고요. 그리고 림프절 절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로봇 위암 수술했을 때 좋은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는데요. 저희 병원의 사례입니다. 로봇을 사용한 위암 수술했을 때 220명 환자의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봤을 때 이 환자들을 보시면요.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 키모를 하고 나서 로봇 수술을 했는데 종양이 너무나 거대하거나 비만 환자라고 하면 나중에 수술을 하다가 개복술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주어야만 합니다.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845명을 최소 침수 수술을 한 환자와 그리고 개복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결과가 거의 아이샷을 진행한 거 똑같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동일했고요. 그래서 최소 침수 수술을 했을 때 입원 기간은 짧아지고요. 고통도 적어지고 그리고 출혈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정상 생활에 더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죠. 정상 생활의 복귀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유착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오랫동안 수술에 살아서 생존해서 맹장염이나 담당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옵니다. 이렇게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환자들이 회복이 돼서 키모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키모를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병원에서는 같은 병기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환자들을 키모를 하고 나서 최소 침습 수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키모를 받아야 할 때 더 빨리 이 최소 침습 받았을 때 더 빨리 키모를 할 수가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같은 임상 연구를 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건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 절제술을 하는 것보다 다른 선택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스트릭 파우치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으로 가스트릭 파우치를 만들어주는데요. 그리고 또한 근위부 위절제술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위상부에 종양이 있다. 이 환자가 그런 경우죠. 지난 2년 동안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한국에서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근위부 위절제술을 하고 이중
문합수를 시술했습니다. 위중 통로 문합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환자들의 삶의 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빈혈도 줄었고요. 그리고 수혈도 적게 필요했고, 그리고 또한 비타민 B12를 보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써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소장 삽입술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도의 위 원유부를 삽입하는 시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를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증이라 보시면은요, 위 전체 위 절제술을 하고 마진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케모 치료를 하고 나서 3기가 1기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된 반응률 50%였고요. 1기로 낮아진 것이 원래 1기였던 과는 다르죠. 3기 환자였습니다. 그러면 3기 환자 같은 경우에 5년 생존율이 54%예요. 그 1기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원래 1기였던 환자들의 생존율은 훨씬 더 높죠. 그러나 나중에 이 키모를 했기 때문에 생존율이 어쨌든 원래 3기였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요. 3주 후에 이 환자가 몇 번 더 키모세라피를 받았고요. 2년 후에 재발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키모는 중기 환자에 있어서 특히 서구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생존율을 개선하는 방법이다라는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복강경과 복강수술이나 로봇 격을 했을 때 개복술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위저제술을 한다고 했을 때도 삶의 질이 좋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외에도 다른 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팩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으로 제 발표 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롱 선생님, 아주 좋은 증례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매주번트 케모를 하고 나서 로봇 수술을 받았던 환자에 대해서 전체 위줄제술을 받았던 환자에 대해서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양 선생님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십니까? 지 선생님, 지 선생님이 다른 전문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고데라 선생님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주 훌륭한 강연을 해주셨죠. AOS에서요. 그래서 고데라 선생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오에스펀트를 선행 키모요법을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스트롱 선생님은 플롯 연구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선행 케모 치료를 하면 결과가 좋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위암이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이것을 검진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것에 중점을 뒀죠. 그리고 나서 키모를 하는 거 효과적입니다. 근데 어그레시브 캔터 같은 경우에 케모를 하게 되는 경우 장점이 분명히 있지요.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독성도 있지요. 따라서 스토마크를 다 절제하고 식단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서 쓰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근데 중국과 일본에 있다가 어느 정도 있지만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키모를 하는 것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 안 되는 임상 결과가 그렇게 고무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만약에 현미경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그 키모세라피 때문에 위암이 그래도 키모 때문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지연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키모를 먼저 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제가 혹시 코멘트를 해도 될까요?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교육 심포지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비안의 발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강조해 주신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강조하셨는데요. 위암은 다른 어떤 암보다 우리가 아주 엄격한 원칙에 기반한 치료를 해줘야만 합니다. 선행 키모테라피를 했을 때 각각의 환자에 맞게 해줘야만 합니다. 그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정밀의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술할 때 최대한 정밀의학을 활용해야겠죠. 우리가 임상을 보면서 유럽의 지침에 따른 니오에스번트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환자가 동일한 약제를 그냥 쓸 수는 없죠.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종양의 유형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로사텔라이트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또한 aggressiveness, 즉 공격성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술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뭔가 또 새로운 요소를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었죠. 유럽이나 여러 국가에서 면역 치료제가 최고의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모 대신에요. 그리고 또한 환자 종류 중에서 우리가 보면 헐투 양성인 환자도 있죠. 헐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데라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환자 경우에는요, 그 환자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트라투즘법을 써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한다면 이 환자의 이런 환자에도 우리가 만약에 키모를 먼저 준다면 병기를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로봇 수술이 최선의 방법이냐에 대해서 여기 임상에서 보시면 비열등성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개보술과 비교해서 비열등하죠. 근데 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덜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인가? 라는 거에서 한번 보시면요. 근거를 보시면 덜 하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밀외과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림프절을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엠비올로지컬 셋까지 다 제거를 하는 거. 그래서 종양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경로라고 할까요? 그걸 다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전이할 수 있는 경로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 다 처리를 하는 것이 수술을 할 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자후 선생님, 자이자후 회장님, 비비란 스트롱 선생님이 그 이중 통로 재건 방식을 얘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PI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도중화 선생님인데요. 그 연구의 PI 주 연구진 선생님이시거든요.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근위부절제술 이중 통로 문합술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이양 선생님, 그리고 비비안 스트롱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즐겁게 강연을 들었고요. 제가 PI입니다. 크로스05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복강경과 리중 통로 문합술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퍼설드 초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것이 전체 위절제술을 하는 것보다 B12, 비타민 B12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한 삶의 질, 신체적인 기능이나 사회적인 기능에 도움이 된다.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플렉서스 파자이티스나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 역류염이나 그 외에 합병증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체 위절제술을 한 것과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근위부 위절제술이 선생님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근위부 위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식도 역류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중통로 문합술을 하면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T2 캔서나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근위부 위절제술이 초기에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코데라 선생님에게 마이크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통로 문합술은요,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개발해서 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복수를 하는 선생님들도 이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인기가 있나요? 이 이중통로 문납술이 일본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초기 환자에 있어서, 초기 위암 환자에서, 즉 상부 3분의 2 쪽에 위암 환자에서도 혹시 쓰고 있나요? 최근에 무작위 배정에 대한 연구가 오사카 대학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근위부 위절제술을 한 것이 전체 위절제술을 한 것보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근거가 거기서도 나왔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합술이죠. 이중통로술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문합이나 재건을 하는 방법은 식도를 그러니까 에스트로가스텍토미를 하는데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또한 역류성 식도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이중통로 문합술을 선호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 특히 근위부 위절제술을 하면은 이중통로 문합술을 거의 가장 많이 씁니다. 저희 환자들에게요, 예를 들어서 문합을 하는데 디스털 즉 원위부 쪽을 메블로프로스를 하지 않고 식도에 삽입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역류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겠죠. 역류가 발생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일부 환자들, 특히 노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제도 처방을 받아야 되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9시 49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션의 좌장은요. 자, 저희들이 20분 후에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에요. 저희들이 환자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한국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멜라니 빈셀리 씨와 만나서 정말 기뻤는데요. 거의 종양학과 전문의 같이 정말 아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멜라니 빈셀리 씨와 만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자, 멜라니 빈셀리 씨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요. 또 환자들이 한 질문을 우리 패널 선생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또 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환우들에게 많은 질문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그리고 임상시험에 보면은요. 임상시험을 환자가 참여하는 게 안전합니까? 참여해도 되나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요. 많은 얘기가 나왔죠. 근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치료제가 현재 치료제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션에 들어가시면요.
새로운 약제나 방법에 대한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현재 표준 치료와 새로운 치료를 비교하는 임상이 필요한 것이죠. 수술도 마찬가지요. 로봇 수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로봇 수술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술과 비교를 하는 임상시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전하나요?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환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임상 연구이든 저희가 임상 결과를 보여줄 때 엄격한 프로그램,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물론이고요, 전문의는 물론이고요, 변호사, 간호사, 환자, 그리고 광범위한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서 임상시험을 함으로써 환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참가를 할 때 어떠한 임상연구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20년, 30년, 40년 전에 했던 양태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질문을 하세요. 정확하게 임상시험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고 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바로 환자들의 이해관계이죠. 우리는 어쩔 때 답을 모르고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임상시험을 해야지만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스필드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IRB라는 거 아시죠? IRB는요, 바로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검증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patient protection, 즉 환자 보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환자 보호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아주 엄격한 절차를 밟습니다. 이것은 환자 보호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인베스티게이터들을 보호하고 또 온콜로지든 누구든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네, 분명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갑자기 왼쪽 어깨가 통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급하게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고 나면 왼쪽 어깨가 갑자기 통증이 있는데 내원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쉬재관 박사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떨까요? 지금 연간 위 절제 숫자로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케이스 건으로요. 어떨까요? 흔하게 생기는 증상 아닐까요? 급하게 음식 먹거나 과식을 하면 왼쪽 어깨, 뭐 아주 많이 먹거나 아주 빨리 먹었다. 그러면 어깨 통증이 있다. 이걸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내원에서 검증받을 필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연결이 끊겼나요? 박사님? 브라이언 배추얼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이거 흔치 않은 일이죠. 죄송합니다. 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 교육을 시킬 때요, 수술 전에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외과의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음식 먹거나 과식하면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환자에게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또 보통 우리 영양사들이 환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수술 직후에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뭐 이런 증상이 있다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수술한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생긴다. 지금 질문을 하신 원치상 쪽 그분 질문이 다시 요약해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어깨 통증 있는 이유는 급하게 음식 먹거나 과식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위를 절제했기 때문에 위가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위가 팽창이 되죠.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환자들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조요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어떤 약초나 뭐 한약이나 아니면은 영양 보조제, 건강식품 이런 거 많이 좋아합니다. 이거 해도 되나요? 굉장히 예민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죠. 저쪽에서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같은 질문 미국에서도 받습니다. 제가 환자들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자연에서 많이 나오죠. 아스피린도 특정 나무에서 우리가 채취한 것이고요. 탁솔 같은 경우에는 풀에서 온 것입니다. 등등 많은 약재가 자연에서 온 것입니다. 나무와 약초에서 온 것이죠. 초기부터 그리고 또한 건강보조제도 많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건강보조제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중하게 하라고요. 뭐 기적적인 치료제는 없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면은요. 뭐가 있으면 우리가 다 하겠죠. 기적은 없습니다. 혹시 또 코데라 씨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충분히 다 얘기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 얘기하셨고요. 저도 환자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적의 약재는 없다. 지금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뭘 써봤어요. 근데 합병증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당화 하시겠습니까? 뭔가 좋다고 누가 막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약초가 간에 독성이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환자들 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간 독성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약제를 주면은요. 그때는 그거 가지고 잘못되면 의사한테 항의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 옆에서 부추겨 가지고 건강보조제품 썼다가 잘못되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들 중에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증상이죠. 위 덤핑 증후군. 혹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덤핑 증후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교수님들 중에서요. 네, 두고 박사님, 두고 회장님. 네, 환자들요. 항상 이 질문합니다. 항상 안전성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합병증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가 직접 적용하고 있는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환자의 신체 양상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30살 된 환자와 아주 고령 80세 이상의 환자와 분명히 다릅니다. 신체 상태가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재건 수술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우치도 달아야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원래 위의 볼륨을 대체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싱글 튜브를 장착하는 것과 반면이 다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요. 분명히 덤핑 신드롬을 피하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가능하면은 첫 2년 동안 그러니까 수술하고 직후에 첫 2년 동안에 어떻게 식이요법을 잘 관리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덤핑 증후군을 야기하는 음식들이 더 있습니다. 또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면 안 되겠죠. 또 어떠한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위절제술을 할 때 어떤 재건술 기법을 외과 의사가 할 것인가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게스트릭 파우치를 달 것인가 이것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배추월 박사님 어떻습니까? 배추월 박사님 환자들이 오셔서요. 위덤핑 증후군을 호소한다. 그렇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뭐 하이포글라세믹이랄까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불평한다. 저혈당이다. 혹은 막 땀을 질질 흘린다든지 뭐 기력이 없다. 혹은 막 눕고 싶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 뭘 권장하시나요? 예, 덤핑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들마다 다 입장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증상이다라고 분류하지 말고요. 무엇을 먹고 있고 또 어떻게 식이요법을 좀 더 조정할 수 있을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소수가 겪는 문제는 아니고요. 흔하게 뭐 전체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20%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나머지 20%는요, 좀 더 장기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가능합니다. 식이요법 좀 더 섬유질로 바꾼다든지 식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요, 결국은 호전됩니다. 코데라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을 권장하시겠습니까? 코데라 교수님. 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혹시 너무 단 거 먹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당을 많이 섭취하면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죠. 환자들이요,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숙해졌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마구 음식을 빨리 많이 먹죠. 과식하고요. 그래서 덤핑 증후군이 생깁니다. 위덤핑 증후군이 생긴다. 그럴 때는요, 보통 어느 정도 인터벌이 생기고 나서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이포글라시미아가 바로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먹을 때 가능하면은 하이포글라세미아 생기기 전에 뭔가 먹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혈당이 생길 때 뭔가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증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뭘 먹기보다는 식후에 약간 위가 좀 이상하다, 갑자기 좀 위가 비는 것 같다, 이럴 때 뭔가 달콤한 거, 뭐 과자 혹은 뭔가 이런 거를 먹되 너무 많이 먹지 말라라고 권장을 합니다. 너무 단 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핸드백 안에다가 뭔가를 먹을 수 있게 소량으로 들고 다니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스 멜라니인데요. 자, 그러면 저희들과 질문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받은 질문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임상 연구가 있었는지 질문을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위전 절제술 후 섭식관이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딩 튜브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4기 위암이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9개월뿐이 안 남았다라는 15년 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13년 동안 위 전 절제술을 받고도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딩 튜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삽입하는 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글럭을 집어넣었더군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나서 막 토하고 그래서 의사가 근데 섭식을 강제로 삽입하지 않을게.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그걸 할 걸 후회가 됩니다. 집에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요. 너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죠. 먹는다는 것 자체가요. 그렇다면 혹시 뭐 방법이 있을까요? 좀 뭐 피딩 튜브를 쉽게 집어넣는다든지 뭔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런 섭식관을 어떻게 해주면 잘 극복을 할까요? 지금 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전혀 않은데요. 와, 13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다니 너무나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다니 정말 저도 감격스럽고요. 자, 구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스트롱 연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진단 복강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섭식관을 한번 보면은요. 많은 환자들이 위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요. 카디아 쪽의 위암이면요. 잘 섭식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방적인 단계로 실제 진단을 할 때 먼저 복강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수술을 할 때 섭식관을 차고 온다. 그러면요, 그냥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불행히도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환자들이 합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정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정장 튜브로 우리들이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환자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건 없고요. 근데 진행 중인 임상이 있습니다. 두세 가지가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술 후 환자에게 피딩 튜브, 즉 섭심관을 해서 영양을 잘 섭취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아시아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금 전체 위저제수로 하고 나서 피딩 튜브를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제주노스토미를 했을 때 리키즈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제주노스토미에 피딩을 하는 것이 어떤 영양적인 효과가 있을지, 특히 또 합병증 위험도 있고요. 제주노스토미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그대로 인텍트한 사대로 있고 있다면 섭취를 도와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술전 수술 그 경장 튜브를 해서 우리가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PN 방식으로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손을 두고 있는데요. 그 다음 비비안 스트롱 씨입니까? 라이언이 이에 대한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섭식관을 모든 환자에게 썼습니다. 하이팩도 썼고요. 그리고 가스트릭 토탈, 서브토탈 한 환자 다 썼는데요. 근데 저는 보통 어떤 방식을 하냐면 저희들이 업도미널 원쪽까지 클립을 써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피딩 튜브를 그 밑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요. 방사선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쪽 내려갈 수 있도록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근데 굉장히 피딩 튜브를 썼을 때 컴플리케이션, 즉 합병증 위험이 높죠. 근데 환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비비안 스트롱, 그 다음에 실재관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재관 선생님 먼저요.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절제술을 하고 나서 섭식관을 씁니다. 일부 환자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분들이 한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데요. 저는 전체 위절제술을 했을 때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일부 병원에서는 섭식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 20명 중에 1명만이 전체 위절제술을 하고 나서 이러한 피딩 튜브, 즉 섭식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항상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찬반이 있습니다. 섭식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섭식관을 쓰게 된다면 bowel obstruction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아시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쓸 때는 조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탄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병원에서 이 위암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영양만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잘 관리를 해야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1시가 되었습니다. 10시 11분이 되었네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션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은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줌 회의 말고요. 뭔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DDF가 됐던 토론을 계속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수월하게 환자와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정말 권위 있고 명성 높은 전문가들 간의 대화의 창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자분들, 토론자분들, 발표자분들, 환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멜라니 빈셀리 그리고 또 원채산 선생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